자, 그러면 이제 제2편의 행정작용법, 이거는 이제 1편을 토대로 해서 이제 국가가 국민한테 하는 행정작용. 근데 행정작용도 다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국가가 국민한테 하는 행정작용을 비슷한 내용끼리, 비슷한 성격, 비슷한 내용을 갖는 작용끼리 또 이렇게 묶어서 분류를 해가지고 몇 개 작용으로 나눠서 논의를 한다고. 그래서 행정기관이 법을 만드는 작용하는 거, 또 국민한테 법을 집행하는 작용하는 거, 또 국민하고 계약 맺어서 하는 거, 뭐 이런 거 몇 개로 나눠요. 또 국민한테 권고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유형으로 나눠서 행정작용법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중에 첫 번째 논점이 행정기관이 법 만드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행정입법 아니야? 행정입법은 한 문제는 뭐 필수고 많을 땐 두 문제도 내기도 해요. 그래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는데, 자, 우선 행정입법은 뭐라 그래?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또는 행정기관이 법을 만드는 과정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읽고 지나가면 돼요. 다만 우리가 알고 지나갈 거는 동그라미 2번. 자,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은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 국가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뭐 대통령, 국무총리 등등 국가 그냥 읽고 지나가. 국가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도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도 행정입법에 포함돼요. 뭐 조례, 인천시 조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또 누가 만드느냐를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의 중심은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에 중심이 있어. 초점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눌 수도 있대.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이 국민에게 대해서까지 효력이 있는 법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이제 행정조직을 기준으로 보면 대외적 구속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즉 행정조직 밖에 있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민하고 사이에도 효력이 있는 법인지, 그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인지에 따라서 법규명령이라고 하는 법과 행정규칙이라는 법, 이렇게 또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지. 두 종류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게 돼.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은 국민하고 사이도 효력 갖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것과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에게만 효력 갖는 내부법인,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 이렇게 둘로 나눠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정도 하고요. 밑에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제목을 다는데 여기 또 이제 그냥 눈으로 읽고 지나가. 이게 뭐냐면 원래 국가의 권력이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이렇게 상권 분립돼 있잖아. 각각 고유한 역할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입법부인 국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효력 갖는 법을 만든 권한. 그 다음에 행정부는 그렇게 만들어진 법률을 국민한테 충실하게 집행하는 권한. 그 다음에 사법부는 그 법 집행위가 제대로 됐는지 분쟁 나면, 싸움 나면 신청을 받아 판정해주는 역할. 이렇게 셋으로 나눠놨지. 지금 이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원래 행정부,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을 만들 권한이 없어요. 원래부터 만드는 법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항을 알아서 만드는 거, 그건 옛날부터 당연하게 인정되어 온 거야. 그러나 행정조직 밖에 있는 국민에게까지도 효력 갖는 법은 원래 국회가 만드는 거야. 법률로. 행정기관은 그걸 충실히 집행만 하는 거고. 그래서 행정기관은 원래 국민에게까지 효력 갖는 법을 만들 권한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어떻게 돼? 워낙 현실이 복잡해지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많아지고 또 자주 변동이 일어난 영역이 있고 뭐 등등 하다 보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국회가 빠짐없이 다 법률로 정해놓는다는 게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은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탄력적이지 못해. 그냥 한번 만들어보면 또 현실 바뀌면 바로바로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개정을 제때 안 해주면 현실에 맞지도 않는 법을 집행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등등 여러 이유로 해서 결론 뭐야? 오늘날은 행정기관도 일정한 요건 하에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을 만드는 것이 인정되게 되었다. 다만 그 어느 정도 범위까지, 어느 정도 한도까지 만들 수 있느냐가 오늘날의
과제가 되었다 하는 얘기고, 그러면서 거기 읽어보면 왜 행정기관도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을 만들도록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이 생겼는지, 그죠? 그래서 거기 뭐 그 동그라미 1번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럼 뭐 이런 국가 비상사태가 있는데 국회에서 요새 뭐 국회 논의하는 거 보면 어떻게 돼? 맨날 여당 야당 싸우고 하면서 뭐야? 법률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요. 싸움 나고 이견 많아갖고 뭐 회의를 열지도 않고, 그죠? 응?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어떤 긴급한 사태가 일어나서 빨리 법을 만들어갖고 그 법에 따라서 뭔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국회가 법률 만들도록 기다려가지고는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런 때를 대비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국민의 효력받는 법을 일단 만들어서 시행해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그런 거라든지 긴급사태에 대비할 필요, 또 뭐 있어요? 어떤 전문 기술성을 요하는 어떤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국회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 어떤 우리 정부 행정부의 부처들은 행정기관으로 다 역할이 저 외교부 그다음에 또 국방부 다 나눠져 있잖아, 부처. 그러면 수십 년 동안 같은 업무만 하오잖아.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중요한 거는 국회가 대강 정하고 그 분야의 전문적이고 세부적이고 또 자주 변동될 사항은 행정기관에게 정하고 또 쉽게 바꾸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탄력적인 행정을 위해서 바람직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국회에서 법률 만들면 또 어떻게 돼? 전국에 원칙적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지역적 특성은 못 살린단 말이야. 다 획일적으로 적용하니까. 그러니까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는데 그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법, 그 지역 안에서만 적용되는 법, 이런 거 필요하잖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 규칙 이런 법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여러 이유로 해서 행정기관도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을 만드는 것이 인정될 수밖에 없었다. 응? 다만 그걸 너무 폭넓게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 만드는 권한을 너무 폭넓게 인정하면 이러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리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입법권은 국회에게 주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을 너무 많이 만들면 그러면 입법부는 할 일이 없어지는 거고, 그죠? 헌법에 어긋나게 되는 거라. 그걸 어디까지 만들도록 허용할 거냐가 오늘날의 과제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흐름.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그 옆 페이지 150쪽에 이제 법규 명령, 그지? 네, 여기서부터 가죠. 법규 명령이란 말은 풀어 쓰면 법규 명령 글자를 풀어 쓰자.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건 국가 행정기관이 만든 법이라는 뜻입니다. 명령이라는 단어가 국가 행정기관이 만든 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법규라는 단어를 붙였죠? 그거는 그 법의 성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그 국가 행정기관이 만든 법 이꼬르 명령이 국민에 대해서까지 효력 있는 법,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까지 국민에게까지도 효력 갖는 법을 법규의 성질이 있는 법이라 그래요. 법규라는 단어는 우리 행정법에서 독특한 의미를 띠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이 있고 법규의 성질을 안 갖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두 종류가 있단 말이야. 응? 국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 갖는 법만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 응?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효력 없는 법은 법규성이 없다. 법규의 성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법규자를 붙여서 법규 명령 이러면 국가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법규의 성질을 갖는 것을 통틀어서 그렇게 부른다. 응?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요. 그럼 여기서 법규의 성질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정적이 밖에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행정적이 밖에 있는 일반 국민도 따르도록 구속하고 다른 국가기관인 법원도 이에 따라 재판하도록 구속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면 자, 의미 성질의 의 별것도 없어. 동그라미 1번에 두 줄 쭉 1번에 두 줄 썼는데 앞에 거는 한마디로 그냥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인데 그 중에서 둘째 줄이 중요하지. 무슨 성질 갖는 거? 응? 법규의 성질을 갖는 거. 이게 키워드야. 법규의 성질을 갖는 거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법규 명령이라고 통틀어 부른다.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는 말하고 똑같고, 이걸 다시 풀어 쓴 게 동그라미 2번.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돼? 행정기관도 따라야 돼. 공무원들도 이거 지켜야 되고, 국민도 지켜야 되고, 법원도 이거 지켜서 재판해야 돼. 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뭐해? 응? 행정주체인 국가, 또 국가행정기관, 국민 다 지켜야 된다. 양면적 구속력, 재판, 법원도 구속하니까 재판 규범도 된다. 이런 말 다. 그거 다 이 동그라미 2번 뭐예요? 동그라미 1번의 법규의 성질. 이걸 설명한 거예요. 자, 3번. 여기야. 첫째 줄. 법규 명령 행정기관도 지켜야 돼요. 만약에 이거 안 지키고 위반하면 어떻게 된대? 위법. 그래서 3번은 첫째 줄. 법규 명령에 위반한 행정기관 행위는 위법이 된다. 여기가 핵심. 위법이 되면 이거 국민하고 사이에서 위법이 되는 행위가 된단 말이야. 그럼 위법인 행위가 되면 그 위법한 행위를 한 행정기관 내지 공무원은 어떻게 될까? 징계받게 되고, 또 위법인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소송을 할 수 있게 되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응? 그죠? 아, 이거 지금 손해배상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 행정법적으로 이번 주에 나온 그 기사 중에 국가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들 보도된 거 있지? 포항에 지진 난 거. 그거 뭐 때문에 그렇대? 그 지열발전소 때문에 그렇대. 그죠? 그 국가 그 기관이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발표를 했어.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뭐야? 포항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아마 역대 우리나라 최고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가 한 2조 원대, 크게 아주 많이 잡으면 2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가 정부 국가를 상대로, 그죠?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응? 그래서 그게 이제 국가배상법상 그 뭐하용돼? 그 지열발전소가 우리 국가가 설치 운영한 거예요. 그지? 그게 이명박 대통령 때 했대. 그래서 무슨 뭐 하여튼 땅 밑에 그래가지고 그게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땅 깊숙이 4km를 판대. 구멍을 뚫는데 파이프를 막는 거야. 야, 4km면 어마어마한 길이를 땅을 파이프로 박아. 2개인가를 박아갖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붓대요. 응? 그러면 땅 밑에가 이제 땅 깊숙이가 뜨겁잖아. 응? 뜨거워서 그 물이 데워지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수증기가 나오면 그 수증기를 모아서 그 수증기를 통한 압력으로다가 그 발전기 터빈을 돌린대요. 그래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얻어내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땅 4km 밑에다가 이제 파이프를 박고 거기다 물을 이제 엄청난 양을 붓는 거지. 응? 근데 그 물을 불 때마다 엄청난 양의 물을 불 때마다 그 물을 또 그냥 이렇게 따라 보내는 게 아니라 물을 엄청난 압력으로 이제 밀어 넣는 거지. 물을 땅 밑으로. 그 물이 내려가서 엄청난 양의 물이 내려가서 뭐 바위도 이렇게 막 부술 정도의 압력으로 물을 내려가서, 그게 물이 엄청나게 물을 불 때마다 압력으로 엄청난 압력으로 불 때마다 좀 있으면 거기에 약한 지진들이 생기고 이랬다는 거야. 그게 일치한대요. 물을 불 때마다 약한 지진, 또 물을 불 때마다 약한 지진. 응?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이 약한 지진이 나면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그냥 문제 안 삼고 계속 한 거지. 그래서 뭐 처음에는 물이 뭐 그 몇 톤? 뭐 1억 톤인가 2억 톤인가 벗는데 지금 6천 톤인가 7천 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래. 그래서 지진 난 이후에 이제 그 소송했어요. 포항 시민들이 이거 발전 그 지열 발전 때문에 지진 났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단시켜달라고, 가동 중단시켜달라고 소송해서 법원이 그거를 가처분 결정, 그래서 집행 중단 결정을 해서 중단돼 있대요. 그 2017년 지진 난 이후로는. 그렇지만 땅 밑에는 여전히 뭐 6천 톤인가 물이 남아 있대. 그것도 제거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대. 그 제거하는 비용도 이것도 심각. 응? 그래가지고 그거 비용에다가 손해배상 받으면 배상에 가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어. 아이고, 근본 원인은 근데 그거 결국 이명박 대통령 때 역점 국가의 중요 사업으로 추진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지진 나고 미세 지진 나고 했는데도
그거를 제대로 신경 안 쓰고 계속 가동하게 했던 거,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거. 하여튼 두 정권에 생긴 일, 그죠? 원래 이명박 대통령이 포항 사람인데, 그치? 자기 지역에 안 좋은 일을 남기게 됐네. 응? 그래서 뭐 외국에서 이게 또 기사가 뭐 포항 레슨이라는 이 고유 용어를 쓴대. 이게 포항 레슨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 이런 재앙이 날 거다, 응? 이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그런 어떤 그거를 지칭하는 용어가 돼버린대. 요새 용어로 쓰이게 포항 레슨이라는 용어로, 응? 그렇게 부른다 그러더라고. 아유 참. 예. 앞으로 하여튼 수년 동안 또 이 소송이 이게 1심, 2심 하겠어요? 대법원까지 갈 거야. 그러면 그 손해배상은 특히 더 오래 걸려요. 아마 하여튼 수년간 공방전이 벌어질 거예요. 응? 자, 그러면 그 밑에 그 판례는 그거 체크하자. 자, 일단 경찰 공무원 임용령 제목, 여기 몇 점 몇 항인데 키워드는 뭐야?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에 적발되면 어떻게 된대?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장래 앞으로 5년간 시험 응시 자격 박탈한다, 이 규정이 있대.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경찰 공무원 임용령 성질 뭐냐가 중요한 거야. 경찰 공무원 임용령 요 조항 성질,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들 사무처리 기준 이거 정한 거에 불과한 게 아니고 국민하고 사이도 효력 갖는 법이래. 여러분, 경찰 공무원 임용령이 대통령이 만든 법이에요. 대통령령이야. 대통령이 만든 법인데 성질이 뭐라는 거야? 성질 중요한 거. 응?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재량주칙 같은 그런 종류에 불과한 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하는 법규 명령에 해당한다. 이게 포인트. 응?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중에 이렇게 국민에게까지도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되는 게 뭐뭐 있나? 응? 이걸 공부할 텐데, 자, 첫 번째로 그거를 살펴보는 기준으로 효력의 정도 가지고 나눠볼 수 있어. 그러니까 국가행정기관이 만든 법, 예를 들면 대통령이 만든 법 효력이 어느 정도일까? 응? 장관이 만든 법은 효력이 어느 정도일까? 그러니까 다른 법하고 비교해서 효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용어 알아두자. 비상명령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 응? 비상명령. 비상명령은 헌법하고 같은 효력을 갖는 법을 비상명령이라고 부른대. 그러니까 명령자를 붙이니까 다 우리 국가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국가행정기관이 만든 법 중에서 헌법, 국가 우리 최고법인 헌법과 같은 효력 갖는 거를 뭐라고 부르기로 한대? 비상명령.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 있다 없다? 우리나라에는 없대. 그래서 자, 공부할 거, 비상명령은 헌법의 효력.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런 정도까지 인정되는 건 없다. 그러면 두 번째, 법률 대의명령. 그러면 이게 뭔 뜻이야? 국회가 만든 법률과 같은 효력 갖는 거.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국회에서 만든 법률과 같은 효력 갖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법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 앞에서 배웠잖아. 헌법이 제일 효력이 높고 그 다음에 국회가 만든 법률 이렇잖아. 그런데 행정기관이 만든 법 중에 국회가 만든 법률과 같은 효력 인정받는 거를 법률 대의명령이라고 치면 돼. 그래서 법률 대의명령, 법률의 효력. 첫 번째 시작머리, 법률과 같은 효력이란 말이야. 법률의 효력 갖는 거.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 있대 없대? 있다. 있긴 있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딱 대통령이 국가 비상시 긴급사태 시에 만드는 법으로서 긴급명령이라는 법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부르는 법, 요것만 그렇다는 거야. 있기는 있는데 요거는 효력이 좀 높게 인정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 종속명령. 이건 뭐야?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거. 근데 우리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의 99.9%가 다 이거야.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거야.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그래서 법률 종속명령은 공부할 게 첫 번째,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 갖는 거를 말하며, 두 번째에서 말한 대통령이 만드는 긴급명령하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빼고 난 나머지 대통령이 만드는 법,
총리가 만드는 법, 장관이 만드는 법, 하여튼 나머지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99.9%는 다 여기야. 응?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거예요. 응? 그런데 요거는 또 내용적으로 법률 종속명령 두 번째 공부할 거 뭐와 뭐로 나누는데 그 두째 끝에 이것도 위임명령이라고 부르는 거와 집행명령이라고 부르는 거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을 또 안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그거 알아두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에 관한 논의가 있어요. 이것도 잘 체크. 그런데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라고 학자들이 부르는 거는 자, 제목을 갖고 잘 생각해봐. 위임명령. 명령이니까 국가행정기관이 만든 거지. 만든 법이야. 근데 뭐야? 위임을 받아서 만든 거야. 법률로부터 국회가 만든 법률로부터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뭐뭐 세부사항 정해라 하고 위임을 받아서 만들었다 그래서 위임명령인 거야. 응? 그럼 정리해보자. 위임명령에 두 가지 체크해야 돼. 자, 위임명령은 행정기관이 알아서 만드는 거야? 아니야. 뭐 받아서 만드는 거야? 위임을 받아서. 뭐로부터? 법률로부터. 원래 국민의 권리의무에 효력 갖는 법은 국회가 만들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국회로부터 만들어라고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만들었다 그래서 위임명령인 거야. 그럼 위임명령 만들려면 뭐 있어야 된다고?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위임이 있어야.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 놓으면 위임 받았으니까 뭐 정하라고 위임 받았을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정해라. 위임 받아서 만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 포인트 뭘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가 있다 이거야. 응? 자, 간단히 정리하자. 위임명령은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개별적 구체적 수권이란 말하고 위임이란 말하고 똑같이 생각해도 돼. 수권은 상위법에서 권한을 줬다는 말이야. 줄 숫자. 상위법에서 권한을 주고 있을 때만. 수권이란 말 대신에 위임이라고 써도 괜찮아. 그러니까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상위법에서 만들어라. 위임이 있어야만 만드는 거고 대신에 두 번째 줄 위임 받았으니까 뭐 정할 수 있대?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 정할 수 있다고 새로운 법규 사항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거 위임명령 두 개. 반면에 또 한 종류 뭐 있어? 집행명령이라고 부르는 거 있대. 자, 글자 그대로 분석해. 명령은 이제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뭘 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법률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정해놓은 거야. 법률 집행하느라고 필요한 거. 그럼 법률을 집행하는 절차, 집행하는 방식 이런 거 정한 거야. 근데 생각해보자. 행정기관은 본래 임무가 뭐야? 법률을 집행하는 거야. 그 본래 임무에 속하는 걸 하는 거지. 그런데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식 이런 거를 정해놓음으로써 전국의 행정기관 공무원들 통일되게 법 집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집행명령은 행정기관의 본래 임무가 법률 집행이기 때문에 알아서 만들 수 있는 거야.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건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행정기관이 굳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알아서 만들 수 있어. 직권으로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이거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행정기관이 정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위임이 있어야만 정할 수 있는데 이건 위임 안 받고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은 정할 수가 없는 거지. 뭐만 정해놔야 돼? 상위법 내용을 그대로 충실히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식만 정해놓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아래위가 서로 상반되게 돼 있어요. 자, 위임명령은 위임을 받아야만 만들 수 있는 건데 대신에 뭐야? 위임 받았으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정해도 된다. 그렇지만 집행명령은 위임 없이도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 같은 건 알아서 행정기관이 정할 수 있는데 대신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정하라고 위임 없으니까 그런 건 못 정하는 거다. 응? 이거 잘 두 가지씩 잘 대비시켜서 공부해요. 중시하고.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누가 만드느냐 가지고 기준해보자.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대통령이 만드는 게 있어요. 대통령 최고 행정기관이지? 대통령이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그냥 넘어가.
거기에 대통령령.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만드는 법은 총리령. 행정 각 부의 부장관이 만드는 법은 부령. 이렇게 칭합니다. 자, 알아서 자 거기 법조문 읽어볼까요? 대통령은 읽어보자. 대통령은 법률로부터 뭐뭐 정하라고,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 뭐뭐 정하라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정해놓는 거 그러면 대통령이 만들었으니까 대통령인데 위임 명령을 만들 수 있고, 또 뭐야? 첫째 끝에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대통령이 만들 수 있어. 그러면 만드는 자를 기준으로 하면 대통령령인데 내용적으로는 집행명령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결국 뭐 대통령은 위임받아서 법률로부터 위임받아 위임명령 만들 수 있고, 법률을 집행하는 필요한 집행명령은 또 대통령이 알아서 만들 수 있다. 이 말 아니야. 이렇게 우리 헌법에서 우리 국민이 대통령도 이렇게 국민의 효력 갖는 법을 만들 수 있다고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응? 자, 이렇게 읽고요. 어쨌든 거기에 대통령령은 보통 무슨 이름을 많이 붙이냐면 시행령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무슨 법? 시행령. 그래서 시행령자 붙으면 대통령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총리령, 부령 나왔지? 총리령, 부령은 자 국무총리가 만드는 법이 총리령, 행정 각 부의 장이 만드는 법이 총리령, 부령, 그지? 그러면 일단 거기 첫째 줄에 행정 각 부의 장입니다. 그거 밑줄 쳐서 행정 각 부의 장. 이게 부령이란 건 행정 각 부의 장이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 각 부의 장. 그 다음에 첫째 줄 끝에 뭐로부터 위임받아서 위임명령 만들 수 있어? 법률로부터 또는 대통령령으로부터. 응? 자, 그럼 생각해보자. 자, 총리는 총리령 만들 때 위임명령 만든다. 뭐로부터 위임받아서? 법률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그러면 각부 장관은 부령 만들 수 있어. 위임받아서. 뭐로부터 위임받아서? 법률이나 대통령령. 그러면 이런 질문 맞을까? 행정 각부 장관은 총리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부령 만들 수 있다? 총리령은 위임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응? 그래서 행정 각부 장관도 부령 만들려면 어떻게 돼?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부터 위임받아야 돼. 총리령으로부터 위임받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냥 분석해보면, 그죠? 법률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우리가 위임명령이라고 칭하고, 또 직권으로 바라는, 이 직권으로 바라는 명령이 위임 안 받고도 직무상 권한으로 상위법 집행하는 거 필요한 절차 방식 정해놓은 거 있지? 이거 집행명령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헌법 국민이 만드는 법이야. 우리 국민이 헌법 제40조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 입법권은 국회가 가진다라고 딱 국회한테 주면서도 한편으로 여기 헌법 75조 95조에서 대통령도 총리나 장관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만들 수 있다고 또 주고 있는 거야. 응? 근데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이 만드는 부령은 보통 무슨 이름 붙인다? 응?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이 주로 붙습니다. 응? 시행규칙. 그런데 총리가 만드는 법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 별로 많지 않아. 응? 대부분이 각부 장관이 만드는 부령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령은 보통 시행규칙 이름을 많이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거기서 동그라미 1번, 2번인데 1번은 별건 없고 2번을 보세요. 2번의 핵심은 뭐야? 자, 우리 부령이라고 하는 법은 누구만 만들 수 있도록 헌법이 명시해놨다? 행정각부의 장, 즉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이런 장관만이 만들 수 있게, 각부의 장관만이. 따라서 각 부의 장관이 아닌 두 번째 줄 누구? 국무총리 직속기관장, 인사혁신처장, 국가보훈처장, 처장, 청장, 무슨 검찰총장 같이 이런 사람들은 행정 각 부의 장이 아니니까 뭘 못 만든다? 부령이란 건 만들 수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소속돼 있는 그 국무총리 직속기관에 해당하는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의 사무에 대해서 법 만들 필요가 있으면 소속돼 있는 총리령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 경찰청장 국민의 효력 갖는 법 제정권 없어요. 그러면 경찰청장은 국민의 효력 갖는 법 소관 사무에 대해서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행정안전부 소속이거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응? 자, 동그라미 2번 여러분이 꼭 읽어보고
제일 핵심은 뭐라고? 그냥 요거 하나. 국무총리 직속 기관은 부령을 만들 권한이 없다. 그렇죠? 왜? 부령은 헌법에서 행정각부의 장만이 만들 수 있게 해놨으니까, 응? 법률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또는 직권으로. 자,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그죠? 요거는 그냥 이것도 헌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뭐 선거, 정당, 사무 등등에 대해서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만들어라 권한 줘가지고 만드는 법이라서 이것도 국민의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감사원 규칙 체크. 감사원 규칙 논점 2개. 자, 감사원이 만드는 감사원 사무에 관해서 만드는 법이 감사원 규칙이라는 명칭의 법이 있는데, 자, 감사원 규칙은 첫째, 헌법에서 국민이 만들라고 권한을 안 줬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응? 헌법에 근거가 있지 않다 만들라고. 다만 이거는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감사원법에서 만들라고 권한 받은 거야. 응? 그래서 헌법에 근거가 있지 않아서 이거 감사원 규칙이라는 법이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인지 아니면 감사원 조직 내부의 법인지, 응? 이거 갖고 견해 대립이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야, 원래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은 헌법에서 국회한테 만들라고 법률로 만들라고 해놓고 나머지 예외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 이런 데만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만들 권한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결국은 국민의 효력 갖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국회하고 그다음에 헌법에서 인정받은 행정기관만 이 권한이 인정되는 거지, 헌법에서 국민이 허용하지 않은 정하지 않은 기관은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만들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원은 헌법에서 권한받은 게 아니니까 감사원 규칙은 국민의 효력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와있지만, 그러나 야,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야, 결국 감사원 규칙도 국회로부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법률에 의해서 권한받아서 만드는 거다. 그럼 국회는 또 국민의 대표기관 아니냐, 국민으로부터 권한받은 기관 아니냐. 국회로부터 권한받았다는 얘기는 결국 간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권한받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결국 국회가 만든 법률로부터 권한받아 만든 감사원 규칙도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보는 게 맞다. 뭐 이렇게 해서 견해 대립인데, 그럼 정리. 견해 대립이 있으나 뭐로 보는 게 다수 견해다? 법규명령, 즉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법으로 보는 게 다수다. 이렇게 정리. 자, 감사원 규칙은 논점 2개. 헌법에 근거가 있지 않아서 논란이 된다. 논란이 있으나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 견해다. 이렇게 마무리. 자, 이렇게 종류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미 공부한 건데 159쪽에 근거. 자, 정리. 일단 행정기관은 본래 임무가 법 집행이지 법 만드는 게 본래 임무 아니다. 근데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 법 만들어도 된다고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응? 헌법에서 만들라고 권한을 줬던, 국회가 법률에서 만들라고 권한을 줬던 상위법으로부터 권한이 주어져야 법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응? 그래서 근거 첫째 줄 뭐라 그랬어?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즉 법규명령 제정하려면, 즉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제정하려면 상위법으로부터 만들라고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응? 여기서 쌍가로 2, 3번 봅니다. 그럼 아까 공부했죠. 위임명령은 반드시 상위법의 위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응? 어떤 정도의 위임이 있어야 돼? 뭐뭐에 대해서 정하라 하는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응? 동그라미 1번 이미 상위법령의 개별적 구체적 수권 위임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거다. 자, 동그라미 2번 요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러면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대통령 법률에서 뭐라고 정하냐면, 자, 무슨 법률 국회가 만들고 제4조 1항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해서 중요한 거 정해놨어. 그리고 요거 관련 세부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도록 한다. 대통령한테 위임했어. 그럼 대통령이 뭐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렇게 만들고 제목 달고 그 밑에 위임받은 사항 정해놓으면서 요거 써놔야 돼. 무슨 법률 제4조 1항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이거 정한다. 이거 꼭 써놔야 되나? 안 써도 된대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응?
자, 동그라미 이번에 두 줄. 법령의 위임관계에 관하여 하위법,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에서 어떻게 돼? 상위법 몇 조 몇 항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이거 정한다라고 밝혀놓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두 번째 판례, 요거 미술. 판례는 뭐 안 해도 되는데 상위법 몇 조 몇 항으로부터 이거 정하라고 위임받았다는 걸 안 밝혀도 된대요. 구체적으로 명시 안 해놔도 된대. 그 끝에 거 판례는 구체적으로 명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뭐야? 상위법 몇 조 몇 항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걸 안 밝혀놓고 정해놔도 괜찮다. 중시. 그다음에 집행명령은 상위법을 있는 그대로 충실히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형식 정하는 거야. 새롭게 국민의 권리 의무상을 정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상위법으로부터 뭐뭐에 관해서 정해라 이런 위임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집행명령도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상위법의 근거는 있어야 돼. 그래서 근데 그 근거가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아까 헌법에서 대통령은 뭐 법률 집행하느라고 법 만들 수 있다. 국무총리도 만들 수 있고 장관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 그것만 있어도 법률 집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을 만들 수 있다. 결국 어쨌든 동그라미 1번. 뭐는 없어도 돼. 상위법으로부터 개별 구체적 수권은 없어도 되는데 뭐야? 그냥 헌법상의 일반적 근거만 갖고도 만들 수 있다. 아까 헌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중앙선관위 이런 국민의 효력가는 법 만들 수 있다고 권한 줬잖아. 그것만 갖고도 만들 수 있는 거야. 응? 뭐뭐에 대해서 정해라 이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응?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설령 어떤 법률에서 이 법을 시행 이꼬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뭐뭐는 누가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써놨어도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조항이다 이거지. 그거 없어도 원래 집행명령 만들 수 있는 거다 이거지. 응? 동그라미 2번은 그런 의미로 가볍게 읽고 지나가고요. 자, 그 밑에 이제 그 법적 근거를 쭉 나열해놨어요. 헌법 75조는 아까 읽었어. 대통령은 법률로부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위임명령 만들고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명령이라는 법 만들 수 있다. 응? 헌법 75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어떤 긴급한 위기에 처하면 뭐야?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긴급명령이란 걸 만들거나 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란 걸 제정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워낙 긴급한 사태니까 일단 대통령이 만들어서 적용하되 국회 한편으로는 국회에도 제출해서 국회에 사후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만약에 국회가 사후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승인은 안 한 그때부터 효력 없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 그리고 제 95조는 아까 읽었죠? 국무총리나 행정각부회장은 뭐로부터 위임받아? 행정각부회장 부령 만들려면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부령 만들 수 있죠. 응? 그런 직권으로 법 집행을 위한 집행명령도 제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에서 국민에게 효력하는 법 만들도록 인정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판례로 봅시다. 뭐 나왔어요? 위임명령의 근거. 자, 1번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읽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응? 2번은 좀 중시해야 된다. 그죠? 2번은 중시. 자, 그럼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줄에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야, 이거 용어 나왔다. 시행령이면 누가 만들었어? 대통령이 만든 법. 대통령령이라고 해도 돼. 대통령이 만드는 법이나 시행규칙은 총리가 만드는 것도 간혹 있으나 대부분이 각부 장관이 만드는 부령이야.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바로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이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바꾸거나 보충하거나 또는 법률이 정해놓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는 거다. 일단 기본 전제가 당연한 거지. 그런데 다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모법이면 뭐겠어? 그 법률 말하는 거야. 상위법. 그 상위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으로 살펴보아 자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해 놓은데 지나지 않는다든지 또는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거는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만든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모법, 즉 상위법에 이거 정해라 하고 직접 위임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응? 자, 그러면 키워드 따라가 볼까? 조금 줄여서 공부하면 셋째 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해놓은 내용이 대통령이나 각부 장관이 부령으로 정해놓은 내용이 네 번째 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이라든지, 응? 그러니까 상위법 해석상 정할 수 있는 거 정해놓은 거에 불과하다든지, 아니면 그 끝에 뭐야? 응? 모법 취지에 근거하여 모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놓기 위한 것인데, 응? 이런 정도에 불과하다면 뭐야? 그거는 모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위법, 모법, 상위법에서 뭐야? 이거 정해야 하고 직접 위임하는 규정 없어도 그거는 유효다, 무효 아니다. 응? 이거 꼭 알아둘 판례 2번. 자, 그 다음에 자 3번 앞부분은 밑줄 치기 전에 앞부분은 쭉 읽어봐. 읽어보되, 자 3번 판례 아주 중시하면서 셋째 줄, 자 아주 중요한 두 단어 연결하세요. 첫째 뭐냐면 법률의 위임이 없음. 위임 없대. 위임 안 됐대. 근데 자 셋째 줄, 처분 요건. 여기죠. 처분 요건. 처분 요건이면 예를 들면 허가 요건 같은 거. 이거 중요한 거야. 여러분 허가 요건이 어떻게 정리냐에 따라 국민이 허가 받고 못 받고가 결정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허가 요건은 국민의 자유, 권리하고 아주 관련이 된 중요한 거예요. 허가 요건 같은 거는 누가 정해야 돼? 국회가 법률로 정해놓고, 다만 국회가 다 정해야 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세부사항은 행정기관에게 정해라. 이렇게 위임하면 행정기관도 처분 요건을 정할 수 있어요. 그게 앞부분에 있는 거야. 밑줄 안 친. 위임을 하면, 위임받으면 부령으로 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앞부분에 지금 밑줄 친 거 뭐 써놨어? 위임이 없잖아. 법률에서 처분 요건에 관해서 뭐 바꿔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이 없는데도 장관이 어떻게 했대? 처분 요건을 부령해서 어떻게 됐대? 응? 변경해서 규정해놨대. 여기까지지. 응? 자, 위임도 안 받고 국민의 허가 내주는 요건 같은 걸 장관이 부령해서 변경을 해서 규정해놨대. 그러면 결론, 이거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 결론이 뭐야 그러면? 응? 이거는 기껏해야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정규칙 정도로는 인정할 수 있어도 대외적으로 효력 갖는, 국민의 효력 갖는 법규명령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그 행정위원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면 반드시 법령으로부터 위임이 있어야 되거든.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도 안 받고 막 바꿔놓으면 되나?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 사항을 안 된다는 얘기지. 응? 3번 중심. 자, 그러면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집행명령 근거가 나오는데, 집행명령 근거는 그렇게 뭐 아까 한 줄 뭐였어요? 집행명령 만드는 일단 집행명령도 국민의 효력 갖는 법이야. 그런데 이거는 굳이 뭐야? 뭐에 관해서 뭐 법률 뭐뭐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성청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위임 근거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헌법에서 대통령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만들 권한이 있다. 이것만 있으면 집행을 위한 법 만들어 놓을 수 있고 그거 국민의 효력 있는 법으로 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집행명령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이런 거는 수권 이런 건 필요는 없다. 응? 네, 그런 정도로 마무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한계,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계. 응? 한계. 자, 쌍가루 1번, 2번 위임명령부터 보세요. 위임명령은 어떻게 돼? 동그라미 1번, 반가루 1번. 뭐야? 포괄적 위임 금지. 좀 줄여서 공부하면. 응? 포괄적 위임은 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 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회가 법률로 제대로 안 정하고 행정기관에게 알아서 정하라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권한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응? 그러면 권력분리 원칙 위반이에요. 헌법상. 응? 그래서 포괄적 위임 금지. 자, 동그라미 1번.
쭉 읽어보면 결국 어떻게 돼? 뭐뭐에 대해서 정하라고 할지 국회가 어떻게 돼? 국회가 법률에서 그 대상과 범위를 개별적으로 지정을 하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위임해야 됩니다. 응? 동그라미 1번은 읽고 지나가도 되죠? 제목,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건 금지. 단, 동그라미 2번, 예외. 이때 포괄적으로, 동그라미 1번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건 국가행정기관인 대통령, 총리, 장관도로 국회가 뭐뭐 정해라,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 정하라고 위임할 때는 절대로 포괄적 위임하면 안 돼. 근데 포괄적 위임해도 되는 거 2개. 동그라미 2번, 조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 의무사항 정하라고 위임할 때 포괄적 위임해도 돼. 또 그 옆에 자치법적 사항. 그러니까 조례하고 자치법적 사항이라는 단어 밑줄. 조례하고 자치법적 사항이란 말은 각 단체가 알아서 자치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 사항이야. 그런 사항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안 정하고 어떻게 돼? 조례로 좀 알아서 정하라. 하라. 각 단체가 단체 운영 규정인 정관으로 알아서 해라 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조례, 그다음에 자치법적 사항 어떻게 된다고 첫째 끝에 응? 포괄적 위임 허용. 응? 이게 중요한 거야. 동그라미 2번. 다만 둘째 줄, 셋째 줄은 눈으로 읽고 아무리 그렇지만 자치법적 사항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관련돼서 중요하고 본질적이라면 그거는 의회유보 원칙에 따라 어떻게 돼? 우리 배운 의회유보 원칙에 따라 위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좀 격가지로 보고 거기에 동그라미 2번은 앞에 2줄 요게 중시. 그러면 판례로 확인해 보자 지금. 자 1번 판례 1번 페이지.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한테 뭐 정하라고 위임할 때는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 정하라고 위임할 때는 어떻게 위임하라고 분명히 써놨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라고 돼 있다.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뭐야? 누구라도 딱 대통령한테 뭘 정하라고 법률에서 법률 규정 딱 보면 대통령한테 뭘 정하라고 했구나. 대강이라도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놨어야 그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다 하면서 이때 1번 판례 키워드 밑줄 구체성의 요구 정도. 응?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다음에 나머지 걸 행정기관에게 정하라고 위임해야 되냐 하는 거는 그 정하는 대상 영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민한테 세금 부과, 처벌 위반했다고 벌 주고 이런 거는 좀 더 국회에서 꼼꼼하게 법률로 정해놓은 다음에 나머지 세부 사항을 위임해야 되고 급부행정 이거로 국민한테 이익 주는 거 이거는 좀 국회에서 좀 덜 꼼꼼하게 정하고 나머지 좀 널널하게 행정기관에게 정하라고 좀 해도 된대. 그래서 거기 잘 읽어봐. 끝부분에 구체성의 요구 정도는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면서 그 밑에 뭐 했어요? 응? 보건위생 등 급부행정 영역, 급부행정 국민에게 이익 주는 거와 연관되는 거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침해하는 영역보다는 구체성 요구 정도는 완화된다. 완화. 그러면 침해 영역은 더 강화된다 해야 될 것이고, 그죠? 자, 1번.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 똑같은 얘기들을 쭉 써놓고 자 핵심은 7째 줄 그리고 7째 줄 중간에 점점점 있고 그죠? 그래서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정도 내지 예측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 몇 조 몇 항에서 행정기관에 뭐 정하라고 위임했거든 그 법률 조항 하나만 갖고 판단 내리면 안 된대. 응? 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했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그 위임 조항, 법률 그 조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관련 법 조항 전체를 다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응? 꼭 중시하고요. 3번도 마찬가지다. 응? 3번도 뭐라고 써 있어? 마찬가지로 5째 줄쯤에 보면 어떻게 돼요? 국회가 만든 법률 조항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 정해놓으면서 나머지 뭐뭐는 행정기관에 정하라고 위임을 했대.
그러면 법률 조항 딱 보면 아, 행정기관이 뭘 정해야겠구나 하고 대강이라도 예측 가능한 정도는 되어 있어야 구체적으로 위임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때 그 다섯째 줄, 그 예측 가능하게 했느냐,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당의 위임 조항 하나만 갖고 판단을 할 게 아니고 그 위임 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 등 다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해야 된다. 네. 그럼 2번, 3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자, 4번 똑같아. 또 첫째 줄 끝에 뭐해? 외형상으로는 포괄적으로 위임한 규정처럼 보여. 그렇지만 어떻게 돼? 그 법률의 전체 다 따져볼 때 아, 뭘 정하라고 했구나가 뭐예요? 해석을 통해서 위임 한계나 범위가 분명히 확정될 수 있다면 이거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말하면 안 된대. 4번도 체크. 응? 그래서 1, 2, 3, 4 읽고 다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7번, 8번 같은 거네. 7, 8번에 공통 단어 뭐 들어가 있죠? 응? 응? 자치법적상 아니야? 자치법적상. 7번에 자치법적상. 그럼 어떻게 돼? 그 앞쪽의 얘기는 7번에 첫째 줄 보면 이제 권력분리 원칙 나오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나눴어. 그 헌법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 응? 국회에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정권 주고 있는데, 그렇죠? 국회가 그걸 어떻게 돼? 응? 대통령이나 장관 같은 국가 행정기관에게 니네가 알아서 정해야 하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리 원칙에 어긋나게 돼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거다. 하지만 어떻게 된대? 응?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 자치적인 사항,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건 그러한 헌법상의 권력분리 원칙을 해칠 우려가 별로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 그치? 그래서 키워드 자치법적 사항. 그러면 그 바로 밑에 거 포괄적인 위임 입법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이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거 금지되는 게 적용되지 않는데 이꼬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거 허용된다. 응? 그러면 5번, 8번도 마찬가지지? 거기도 첫째 줄 뭐라 그랬어? 자치법적 사항 나와. 8번의 첫째 줄. 그치? 그러면 결론이 뭐 와야 돼? 두 번째 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거 금지되는 건 원칙적으로 적용돼. 똑같아. 응? 그러면 이걸 전제로 해서 자, 다섯째 줄 뭐 나왔죠? 응? 도시및 넷째 줄 끝에부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본문에서 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 뭐로 정하놓겠대?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정해라 하고 위임하고 있어도 이건 뭐에 속하는 거래? 응? 뭐에 속하는 거래? 자치법적 사항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위임했어도 괜찮다. 응? 자, 요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야. 8번에 지금 넷째 줄, 다섯째 줄 공부하면서 조합이 나왔어요. 조합, 단어 비주. 그럼 조합이 이 사업 시행자란 말이야. 조합이 사업 시행자 할 때는 그 사업 시행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몇 사람 이상이나 동의가 돼야 되는지 그 동의 요건은 중요하고 본질적 사항 아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직접 법률로 안정해 놔도 되고 일종의 자치법적인 영역에 속하는 거라 각 그 조합이 알아서 정관으로 정하라 위임해도 되는 사항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자 조합 그 다음에 뭐야? 응? 조합 그 다음에 뭐 나왔지? 응? 동의 요건. 응? 동의 요건이 토지 소유자. 그 밑에 있잖아. 거기로 미쳐치면 되겠다.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 딱 중간. 뭐라고 써 있어? 사업 시행자는 조합인데 조합이 뭐한대?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할 때, 응?
그 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몇 사람 이상이나 동의어대진지 동의 요건은 자치법적 사항이고 국회가 직접 꼭 저 끝에 뭐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상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으로 본질적 사항은 아니다. 이거 잘못해. 그래서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서 다른 토지 등 소유자 얼마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동의 요건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응? 그거는 꼭 법률로 정해낼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9번은 무슨 단어? 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의 선거로 뽑힌 지방의회에서 만들어내는 법이야. 응? 그러면 국회가 법률 만들면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알아서 정해라 하는 식으로 좀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그거는 괜찮대. 그래서 조례에 대한 조례 나오면 포괄적 위임해도 괜찮다. 응? 꼭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10번, 9번, 10번이 바로 조례에 대한 얘기야. 응? 그래서 10번 판례 끝부분 가면 어떻게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인 조례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라고 국회가 법률에서 위임할 때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해서 법률에 위임할 때와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할 필요까지는 없고 포괄적이 위임하는 것으로도 족하다. 응? 이것도 매우 중시. 자, 그러면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고요. 자, 그렇게 정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165쪽 방가로 2번 제목이 뭐 나왔어?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의 위임 금지. 응? 그러면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이라는 게 뭔 말이냐? 자,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 국민이 만든 헌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다? 이러이러한 것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명시된 것들이 있어요. 헌법에서 국회도로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써놓은 것들 있지? 그걸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헌법에서 이거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 해놓은 거는 그건 당연히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세한 것까지 빠짐없이 다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뜻이냐? 그것까지는 아니고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건 꼭 국회가 법률로 정하라는 의미다. 따라서 자, 거기에 대해서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네요. 응? 즉 제목에서 동그라미 1번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국회 전속적 입법 사항인데 이거 어떻다고? 동그라미 2번 전적으로 법률로만 다 정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의미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꼭 국회가 법률로 정하라는 의미다. 응? 그러니까 세부 사항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위임할 수도 있는 거로 보는 거예요. 응? 2번이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헌법에서 세금 조세, 그러니까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라고 했어. 그러면 세금의 종류, 세금 얼마나 납부해야 되는지, 세율 이런 건 어떻게 돼? 그건 꼭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돼. 그러면 무슨 세금을 새로 만들고 법률에서 그다음에 최고 얼마까지 세금을 매기도록 한다. 이렇게 법률을 정해놓으면 그 틀 안에서 세부 사항은 대통령이 정해라, 장관으로 정해라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죠? 조세의 종류와 세율까지 다 위임하면 안 되지만, 응? 동그라미 2번. 그래서 판례도 일단 읽어보면 판례도 1번 어떻게 돼? 예? 경제 현실 변화 그냥 읽고만 가. 1번 전문적 기술 발전 등에 즉시 대응해야 될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법률보다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보다는 탄력성 있는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에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응? 그죠? 이 얘기 이해되죠? 그리고 탄력적인 걸 위해서 자주 변동될 필요가 있고 전문기성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대로 정하라고 위임하는 게 허용될 수 있다. 그러면서 2번 어떻게 돼? 우리 헌법에 보면 조세 법률주의 원칙이 있는데 이것도 읽고 지나가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은 세금 부과하는 요건, 징수 절차 등
세금 부과권 행사하는 요건과 절차는 국회가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뭐야? 과세 요건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관이 만드는 명령의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할 수도 있는 거다. 어? 세부 사항 정도는. 그렇죠?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면 할 수 있는 거다. 응? 뭐 그래서 세금과 관련된 거, 과세 요건과 징수 절차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국회가 정해놔야 되지만 세부 사항은 위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특별히 외울 건 아니고 여기서는 뭐 2번 정도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판례 2번 정도만 보태요. 세 번째, 벌칙 규정 또는 처벌 규정이라고 합니다. 처벌. 또 이것도 헌법에 대해 원칙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 이른바 죄형 법정주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 죄가 되고 그 죄를 지으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응?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그러면 국민이 어떤 행위를 하면 죄가 되고 어떤 벌을 받는지 국회가 법률로 다 정해놔야 되는지 아니면 중요한 건 국회가 법률을 정하고 세부사항은 또 행정기관에게 처벌에 관한 사항도 정하라고 위임하는 게 허용되는지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 위에서 얘기한 거랑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립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줄 읽어보면 그냥 읽고 지나가. 예외적으로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지 미리 국회가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해 어떤 행위를 하면 죄가 되는 건지 죄가 되는 요건, 죄가 되는 구성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그 죄를 지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처벌의 종류 그리고 최고 한도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벌의 최고 한도는 이런 거는 꼭 그거는 뭐로 정해야 돼요? 법률로 정해야 되는 나야 되는 게 여기 나열돼 있어요. 뭐뭐 나열돼 있어? 죄가 되는 구성 요건, 그 다음에 처벌의 종류, 그 다음에 최고 상한과 폭 이런 거는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 틀 내에서 세부 사항은 행정기관으로 나머지 정해라 위임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크게 말하면 처벌 규정도 위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기관에게 정하라고 위임할 수 있어요. 국회가 일정한 요건 하에 위임할 수 있다 이거야. 응? 그래서 요걸 다시 판례로 확인해 보면 판례 1번 우리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랬어요? 응? 특히 원래는 이 앞에 문장이 뭐냐면 어떤 국민이 어떤 행위를 하면 죄가 되고 그 죄를 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특히 예외로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국회가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법률에서 어떻게 돼? 위임할 수 있다. 처벌에 관한 사항 정하라고. 뭐 구성 요건 그러니까 죄가 되는 요건 이거는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국민이 예측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벌 종류 그 죄를 지으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형벌의 종류하고 그 최고 상한 징역이면 징역 몇 년까지 벌 줄 수 있는지 상한과 폭을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해놓는다는 요건 하에 그 틀 안에서 세부사항 위임하는 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죄형 법정주의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래서 1번 판례 중시. 그리고 뭐 2번 판례는 여러분들 뭐야?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자. 지금 처벌에 관한 사항도 행정기관에게 세부사항 위임하는 거 허용된다 그랬잖아. 일정한 요건에. 그런데 2번 판례를 보자. 2번 판례 보니까 뭐가 나왔지? 넷째 줄. 법률에 그러니까 처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해놓은데요. 그런데 뭐야?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막 처벌 대상을 확장? 자, 이게 키워야 돼요. 아니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정해놔야 되는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막 대통령이 처벌 대상이 되는 자를 막 확대해서 규정해놨대. 확장.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무효야.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정해놓은 건 무효가 되는 거죠. 응? 네. 결론 알겠죠? 그 단어가 키워드. 그 다음에 재임의 제한을 보죠. 재임 제한. 재임이란 단어는 무슨 의미?
한 번 위임받은 걸 또 내려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대통령한테 뭐뭐 정해라 한 번 위임이 됐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돼? 그걸 다시 장관도로 정하라고 부령으로 정하라고 한 번 더 위임하는 거. 이런 게 재임이지. 그럼 재임은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로 나눠 봅니다. 그래서 재임은 첫째 줄 끝에 간단히 말하면 뭐는 안 돼? 전부 재임하는 건 안 돼. 하나도 안 정해놓고 네가 정해 하고 다시 내려보내는 건 안 돼. 근데 어떻게 하는 건 돼? 대강 위임받은 거 대강 정하고 또 그 틀내에서 세부 사항을 재임하는 거. 요건 돼. 그러니까 재임 나오면 무조건 재임 된다 안 된다 그러면 X야. 앞에 어떻게 재임한다는 게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옳은지 허용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된다. 그거 밑에 판례가 다시 한번 확인. 그죠? 그래서 거기 판례 1번에 밑줄 친 거 보니까 어떻게 돼? 응?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이 위임받았어. 뭐 정하라고. 근데 대통령이 하나도 안 정하고 그대로 장관으로 정하라고 재임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전부 재임 안 된다. 그러나 일단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강 정하고 나머지 그 범위 안에서 특정 사항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는 거. 요거는 허용된다. 재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1번만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 내용 및 형식상 한계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내용이야 조금 아까도 봤듯이 어떻게 돼요? 상위법에서 정하라고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위임한 사항만 정해놔야지 위임받지도 않은 걸 막 범위를 벗어나서 정하면 그거는 무효야. 그죠? 네, 그 논리 알고. 여기서 포인트는 내용만 지키는 게 아니라 형식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대통령령으로 정해야지. 대통령은 안 정하고 장관이 부령으로 정해놓으면 위임 형식도 안 지키고 만들어서 그것도 역시 무효예요. 응? 자, 형식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번은 내용상의 한계지. 응? 거기도 밑줄 친 때 딱 보니까 야, 법률에서 행정기관에게 뭐 정하라고 위임을 하긴 했대요. 1번 판례 보면 위임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밑에 셋째 줄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걸 벗어났대. 그럼 이게 뭐야?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뭐야? 완전히 지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법을 만든 것 같은 그런 경우라면 이거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만든 법이라 뭐야? 무효하다. 그 여기지 뭐. 그죠? 내용적으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지멋대로 국민의 권리 의무상을 새로이 정한 거게 돼버린 거다. 그런 경우라면 그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 어? 허용되는 거다. 그 다음에 2번은 뭘까? 응? 2번은 입법자는 즉 입법자 국회는 법률에서 행정기관들에 들어 뭐뭐 정하라 위임할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위임할 수도 있고 장관으로 부령으로 정하라고 위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회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기만 하면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을 꼭 중시하고요. 응? 그 다음에 집행명령은 어떻게 될까? 집행명령은 응? 집행명령은 한계가 뭘까? 이거는 상위법으로서 뭐뭐 정해라고 구체적인 위임은 없어도 만들 수 있는데 대신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은 정할 수 없는 게 한계지. 따라서 두 번째 줄 새로운 법규상을 정할 수 없다. 이게 집행명령의 한계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논점이 될 것 같다.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 행정기관이 만든 법이 적법하게 만들어져서 효력이 생기려면 일정한 요건을 다 구비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효력 갖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 가진 기관이 만들어야 될 것이고 주체 이건 읽고 지나가고 아까 뭐 경찰청장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만들 권한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주체 권한이 있는 기관이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내용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또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고 넘어가고 여기 절차 공부합니다. 절차 동그라미 1번 두째 줄 40일 이상 입법 예고. 응? 그러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법을 만들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안을 짜가지고 국민한테 미리 예고를 해야 돼. 그리고 의견을 받아서 확정을 짓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배우죠. 행정절차법에서 입법 예고. 국가행정위원회 만드는 법은 40일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규칙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입법 예고. 그 다음에 2번. 자, 이번에 대통령령하고 총리령 내지 부령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만들 때 뭐 해야 돼? 법제처 심사도 거치고 국무회의 심의까지도 거쳐야 됩니다. 장관들 모여서 다 하는 회의, 국무회의 심의도 거쳐야 돼요. 근데 총리령하고 부령은 법제처 심사만 거치면 되니까 차이는 뭐야? 국무회의 심의까지도 거치느냐 안 거치냐, 그거 차이예요. 요 2번만 고잘래요. 2번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뭐 형식은 읽고 지나가자. 이거는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이니까 뭐야? 문서로다가 또 조문 형식으로 딱 몇 조 해가지고 쫙 만들어서 국민에게 이런 법 만들었다고 공포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뭐 형식 갖추고 효력 발생 요건은 동그라미 1번 공포입니다. 공포. 응?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공포한 지 얼마 지나면 효력 생기는 거야.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정이 없으면 원칙이 20일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응? 국회가 만드는 법률도 대통령령도 총리령도 부령도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규칙도 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후 20일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거. 이거 앞에서도 배웠죠? 다만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직접 관련되는 법은 최소한 공포 후 30일 이상 경과된 뒤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된다. 그것도 기억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요건과 관련이 있어. 이 요건들을 제대로 못 갖추고 만든 법을 뭐라 그래? 하자 있게 만든 법이라 해서 하자 있는 법규 명령이라 그래. 위에서 말한 권한 없는 자가 법을 만들어 놨다든지 만들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만들어 놨다든지 절차를 안 거치고 만들어 놨다든지 하자 있게 만든 법은 어떻게 된다? 무효.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든 경미하든 안 따져. 하자 있게 만든 법은 무효만 있어요. 따라서 동그라미 하자 있는 법규명 효력 제목하면 어떻게? 첫째 줄 하자 정도, 그 위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안 따지고 다 무효. 응? 이거 하자 있게 만든 법 하자 정도에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경우, 취소되는 경우 있다. 이러면 안 돼요. 법은 공정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흠이 있게 만들었다 그러면 다 무효로 되는 거예요. 그 중시. 응? 그러면 그 밑에 1번 어떻게 돼? 판례 1번 원래 국회가 법률로 정해놓거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되도록 돼 있는 사항을 장관이 부령으로 정해놨다면 뭐래? 그 부령은 정할 수 없는 걸 정해놨기 때문에 무효다. 1번 알아둘 것. 1번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중시해요. 응? 자, 시행령 나오지? 첫째 줄. 대통령이 만든 법이야. 대통령령이 그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첫째 줄은 뭐야? 시행령이 모법, 상위법에 저촉, 위반되는지 여부가 어떻게 돼? 명백하지 않대. 그러면 이게 위반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면 가능한 한 어떻게 하래? 위반이 아닌 것으로 하래.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서 그동안 시행 적용돼 왔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그 법대로 되는 걸 당연하게 믿고 국민들이 행동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법을 쉽게 쭉 무효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혼란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 법적인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게 명백히 상위법의 위법이 아니라 상위법에 합치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 쉽게 그냥 무효로 선언하지 말고 가능한 유지시키고 천천히 뭐 이렇게 좀 개정을 해갔는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떤 대통령령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두 번째 끝에 상위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도 할 수 있다면 그걸 무효로 선언하는 일은 하지 마라. 쉽게 유지시키는 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 알아두고 아까 4번 아까 했어. 거기도 문장 보면 어떻게 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한 내용이 상위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정해놓은 데 불과했거나 상위법에 정해진 내용을 좀 구체화해 놓는 정도에 불과했다면, 그런 내용이라면 굳이 상위법 몇 조 몇 항으로부터 이렇게 위임한다 하는 규정이 없이 만들어놨어도 그는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아까 했죠? 네,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5번은 대통령령 나오고 두 번째 끝에 수권 법률 조항 나옵니다. 그리고 헌법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헌법. 그러니까 국회가 어떤 법률을 만들고 법률에서 뭘 정하라고 위임을 했어요. 여기 수권을 했다는 말로 표현하는 거야. 만들 법 제정할 권한을 줬어. 그래갖고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만들어 놨어. 그런데 문제는 뭐래? 여기서 지금 뭐가 헌법에 위반되는 거로 판정났대? 응? 뭐가? 이 대통령령 만들어 놓은 게 이게 헌법 위반으로 위헌 결정 나서 이게 무효가 됐다는 거야. 응? 자, 대통령이 만든 법이 첫째 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의 위반. 그럼 간단히 말하면 대통령령이 헌법 위반으로 결정 났대. 그럼 대통령령은 상위법 위반했기 때문에 대통령령은 무효가 돼. 그런데 이 법률은 헌법 위반도 아니고 적법하게 제대로 위임한 거야. 이 대통령령이 잘못 만들어서 헌법 위반으로 이게 무효가 돼서 이것만 무효로 되는 거지, 이 제대로 위임한 법률 조항은 아무 영향 안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뭐야? 정당하고 적법하게 대통령한테 정해라 하고 권한을 준 수권 법률 조항. 법률 조항까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건 아니다. 위헌이 되는 거. 이거 위헌 여부는 법률이 위헌이지는 헌법에 비춰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 아무 문제 없이 권한 준 거 아니야, 위임. 대통령령만 헌법 위반이라는 해서 대통령령만 무효가 되는 거지, 대통령에게 법 제정권을 적법하게 정당하게 주고 있었던 법률 조항까지 위헌 무효로 되는 건 아니다. 응? 논리적으로 당연한 얘기고. 응? 자, 5번 했죠? 그 다음에 근데 요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자, 아까 보자. 뭐 했냐면 법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법은 조금이라도 흠 있게 만들면 법은 다 뭐만 있어? 무효. 그런데 법이 아니라 법을 집행한 조치는 좀 다르다는 얘기지. 응?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법은 응? 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흠이 어느 정도냐 안 따지고 무효. 그치? 무효만 있는 거야. 그런데 법을 집행한 행위, 법 집행 행위, 이게 이른바 처분이라 그래. 처분. 응? 행정처분. 법 집행한 행정처분은 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흠의 정도를 따져요. 흠 정도. 응? 흠 정도를 따져서 어떻게 해? 중대 명백한 흠이 있으면 그 조치는 처음부터 무효인 거. 그러나 경미한 흠만 있으면 취소 사유. 따라서 취소될 때까지는 효력 유지. 이렇게 다룬단 말이야. 좀 다르잖아. 법은 흠만 있으면 흠이 어느 정도 안 따지고 다 무효만 따져. 근데 처분, 집행행위는 흠 정도를 따져서 무효 경우와 취소할 경우로 나눈다. 이걸 출발점. 그럼 보자. 여러분들 그 109 쪽에서 뭐 나왔어요? 지금 하자 있는 법규 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력 이렇게 돼 있죠? 응?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야? 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야. 처분. 응? 자, 처분. 그러면 자, 맨 밑에 줄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응? 여기 잡자.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취소 사유로 인정될 뿐 무효 사유는 아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야. 그럼 여기다가 이러한 시행령이라는 게 뭘까? 거기에 이러한 시행령. 그러니까 자 보면 여기다 그대로 글자 써볼까요? 시행령, 대통령령이지. 그러면 자, 대통령이 만든 법이 일단 있어. 시행령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어? 이거 집행했어. 어? 집행행위를 했다고.
집행을 해서 세금 부과를 했어. 누구한테? 과세처분. 응? 자, 이렇게 이걸 했어요. 그런데 이거 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 이 시행령이 뭐로 나왔어? 이 대통령령, 시행령이 법률의 위반이다. 위법 또는 헌법 위반이다. 위법으로 판정이 났어요. 응? 뒤에. 그래가지고 이거 무효가 된 거야. 응?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 누구한테 이거 집행해서 세금 부과한 거 어떻게 되냐 이거야. 이 세금 부과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법을 집행했다 그래서 세금 부과 어떻게 된대? 중대하고 중대한 흠을 가진 세금 부과래. 그러나 어떻게 돼? 세금 부과 집행 조치를 할 당시에는 이 법은 위헌인지 위법인지가 아직 결정 안 난 상태예요. 이것이 위헌 위법인지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야 그때 명확해지는 거지. 그러면 집행 조치를 할 때는 이 시행령이 위헌이 위법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거를 집행한 세금 부과 처분도 위법이라는 점이 명백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무효라고 인정이 되려면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인정되려면 그 위법 정도와 하자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명백한 경우는 아니다. 중대하다고는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거야? 응? 취소 사유라고 봐야 되지 무효는 아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후에 이렇게 판정 났다면 이거에 따라 이 세금 부과 처분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거는 취소 사유, 무효인 세금 부과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이 있는 세금 부과로 본다. 취소 사유로 본다. 이게 판례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렇게 정리하고 소멸 사유. 소멸 사유까지 논점 마무리. 진짜 소멸 사유는 있던 법이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폐지시켜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폐지에서 하나 밑줄 쳐. 거기 묵시적 폐지 두 번째 줄. 간접적 묵시적 폐지라는 말. 그 뭔 뜻이야? 응? 기존의 법 놔두고 새로운 법 만드는 거지. 내용상 서로 충돌되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만든 법이 효력이 더 센 법이면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효력이 같은 법이면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기존의 법은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 응? 그런 경우를 묵시적 폐지 내지 간접적 폐지 방법에 의해서 효력을 소멸시킨다고 한다. 응? 그 다음에 법을 만들 때 뭐야? 무슨 이 법은 유효기간 언제까지로 한다?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러면 12월 31일 자정이 되면 그 법은 자동적으로 효력 없어지지. 뭐 그런 거. 이거 앞에서도 한 거야. 다음 페이지. 쌍가로 3번. 근거법 폐지 내지 소멸. 이거 중요한 논점. 근거법이 폐지 소멸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위임 명령은 그 위임한 상위 존립 근거법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 위임 명령도 같이 따라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존립 근거가 상실된. 집행 명령도 상위법 없어지면 어떻게 돼? 집행할 상위법이 없어지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야. 집행 명령도 역시 효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쌍가로 3번 근거법이 폐지 소멸되면 첫째 줄 위임 명령이든 집행 명령도 모두 다 같이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집행명령은 근거법이 개정, 여기서는 개정이 중요한데 개정되면 어떻게 된다고? 응? 개정된 상위법과 모순되지 않는 한 효력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다. 여기서 여기 잘 중시하고. 응? 그 다음에 쌍가로 4번은 국회가 승인을 거부하면 효력 그때부터 없어지는 법 딱 한 종류 있어요. 첫째 줄 뭐라고? 긴급명령, 대통령이 만드는 긴급명령하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일단 긴급한 사태 시에 대통령이 일단 만들어서 바로 시행하고 천천히 국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승인을 안 해주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겠어요. 그때부터 밑줄 쳐주고. 그 다음에 쌍가로 5번 조심. 법을 만든 장관이 없어졌어. 자, 여성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뭔가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러면 여성가족부가 폐지돼 버렸네. 그럼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도 없어졌어. 그러면 그 만든 법 어떻게 될까? 장관이 없어져도 그 법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법은 그 업무를 다루는 그 부처의 법으로 계속 유지돼요. 그래서 쌍가로 5번도 잘 유의해 두세요. 뭐야? 법규명령, 즉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을 제정한 행정관청이 폐지. 응?
되더라도 그 법이 당연히 효력이 소멸하는 거 아니다. 그 소관 업무가 귀속되는 부처의 법으로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응? 그래서 우리 없어진 부처 중에 예전에 어떤 거 있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나? 박근혜 대통령 무슨 부처 있었어? 뭐더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인가? 그런 거 있었지? 미래창조과학부라고 부처가 있었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있어서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뭐 부서 업무에 관해서 부령 법 만들어놨는데 문재인 정부 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없어졌어요. 대신에 그 맡아보던 업무가 다른 부처로 이렇게 분리됐지, 그지? 그러면 그 업무 분야별로 만든 법은 또 다른 부처의 장관이 만든 법으로 존속되는 거지 없어지는 거 아니다. 그거 주의하고 판례 체크. 자, 1번 판례 시험에 잘 나옵니다. 1번 판례의 핵심은 위임 명령인데, 자, 위임 명령은 뭐가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고 효력이 유지되는 거야. 위임한 상위법이 있어야 돼요. 위임 받아서 만드는 거잖아, 위임 명령. 그런데 첫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상위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이 만들어놨대요. 위임 근거 없이 만들어 놓으면 그 위임 명령으로서 무효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만들어졌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유효.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때부터야. 그때부터 유효. 반대로, 자, 셋째 줄,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받아서 완전히 유효한 위임 명령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뭐 됐대? 상위의 근거법이 폐지됐대. 근거법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그 위임 명령은 무효. 존립 근거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거기 또 그때부터 무효. 이게 중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는, 그러니까 어떤 위임받아 만들어 놓은 위임 명령이라는 게 이게 유효인가 무효인가를 따지려면 상위법이 개정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 다 따져보고 판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일 뿐이고. 하여튼 그 1번 중요해. 2번은 야, 2번에 보면 셋째 줄 봐. 그러나 법규명령이 개정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 규정에서 무슨 단어 나왔어? 이 단어가 결정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말 나오잖아. 결정적 힌트지. 아니 위임 명령이라도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 놓는데 위임을 했는데 지멋대로 막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막 확장해서는 그렇게 규정해 놨대. 그럼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그건 어떻게 돼? 무효. 그죠? 결정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만드는 건 허용될 수 없고 그런 건 무효다. 그다음에 3번은, 자, 3번은 어떻게 돼? 법규 명령, 이게 이제 위임 근거, 그러니까 위임 명령이겠지? 위임 명령이 만들어져 있고 위임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여기서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나. 이게 중요해.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 그럼 그 법률은 없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 법률로부터 위임받아 만들었던 위임 명령 어떻게 돼? 위임 근거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위임 명령도 같이 없어진다는 얘기지. 응? 한번. 그 다음에 4번은, 자, 문장의 출발점이 집행명령이야. 그죠? 자, 집행명령은 상위법의 위임까지는 필요 없죠. 그런데 둘째 줄 보니까 그래도 집행할 상위법이 있어야 집행명령도 유지되는 거지. 근데 집행할 상위법이 어떻게 됐대? 폐지. 그 집행할 상위법 없으니까 집행명령도 있을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러나 여기서 아까 공부했듯이 집행명령이 없어진 건 아니고 개정이 좀 됐대. 그러면 기존의 법률 집행하려고 집행명령 만들어 놨는데 그게 상위법이 개정이 좀 됐는데 개정된 법을 또 집행하는 거하고 별 모순이 없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집행명령이. 그럼 어떻게 돼? 뭐 새롭게 집행명령 다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존에 만들어진 집행명령이 계속 효력 유지. 그래서 줄이면 집행명령이,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이 됐다면, 개정됨에 불과하다면 집행명령은 효력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행정입법 파트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그래서 뒤에 통제하고 뭐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 못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통제 부분부터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네.